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은 미준 채널의 새로운 시리즈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미준이 만나러 갑니다 코너인데요. 미준이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평소에 미준 구독자분들께서 꼭 만나보고 싶었던 투자의 고수들, 그리고 각 업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요. 바이오 쪽의 전문가이시자 알바킹 이혜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혜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국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사실은 바이오 공부하느라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 굉장히 바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면 좋은 거죠. 사람이 네, 바쁜 참 인생이 바쁘면은 좋은 건데 그를 바쁠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니까 바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대표님을 가장 먼저 초청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바이오 쪽은 사실 제가 기업 어닝 보고서가 가장 손쉽게 이제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읽어봐도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존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던 분야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이오 쪽의 전문가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대표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네, 알기로는 28년간 주식 펀드 매니저 그리고 애널리스트로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계신데 본인 소개를 멋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혜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알바킹 이혜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알바킹이라는 뜻은 알기 쉽게 바이오를 아주 잘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의미이고요. 저는 95년도에 주식을 첫 시작을 했는데 삼성생명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새마을금고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식운용실장으로 있었고요. 하나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본부장으로 주식운용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몇 년 전부터는 바이오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생겨서 집중적으로 좀 바이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플 바이오 리서치라는 회사도 만들고 알바킹 이혜진이라는 채널도 만들어서 바이오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리서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그러면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 조금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하필이면 바이오 쪽의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바이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펀드 매니저니까 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펀드 매니저로서 당연한 건데요. 몇 년 전부터 제약 바이오 쪽에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전에는 제약이었었는데, 바이오,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로 넘어가면서 이 분야가 새롭게 연구가 되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서 모르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니저로서 약간 너무 모르는 게 창피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후배 매니저들이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죠. 다른 산업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되게 어려운 바이오 산업에서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 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기고 이 혁신이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진행될 아주 최장기의 혁신과 성장이 2010년 이후로 기반 기술 두 개가 새롭게 탄생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2019년도에 엄청난 파이프라인들이 쏟아졌고,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약으로 이제 탄생하는 이 사이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코로나 꺼지니까 다시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변동성 관점에서 이 바이오를 바라볼 게 아니라 기반 기술, 어떤 기술이 태어나서 이 바이오에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바이오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우니까 그런 지식들을 공유하기 어려운 것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채널도 열어서 그런 걸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반 기술 두 가지가 등장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이 두 가지가 뭔지 좀 공개를 해 주셔야죠. 네. 사실은 이 두 가지 기술 원래는 이제 네 가지인데요. 예. 2010년 이후에 새롭게 기술 두 가지가 태어났습니다. 이 기술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지식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 탄생한 게 NGS라고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게 2010년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단순한 게 그전에도 있었던 기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인간의 게놈 유전자를 밝혀내겠다. 그래서 1993년부터 5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그 당시 돈으로 1조 이상 들여서 우리 유전자를 밝혀냈습니다. 그것도 뭐 한 군데서 밝힌 거 아니고 여러 과학자들이 한 것을 하나 모았죠. 그래서 10몇 년 동안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던 게 2010년에 NGS라는 이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시퀀싱 기계가 나오면서 단 며칠 만에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유전자가 어떤 서열로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먼 산에 앞에 보이는 산에 우리가 노릴 만한 사냥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내에 아주 현실적인 가격에 그리고 어떤 과학자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나왔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죠. 사람 몸에 써서 실질적으로 유전자를 커팅을 했더니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더라라는 거를 다우드나 교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툴젠, 그리고 브로드 연구소, MIT하고 하버드 이 세 개의 주체들이 2012년도에 개발해서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그런 것들을 쏟아냈죠. 그러고 나니까 2010년도에 NGS, 2012년도에 그 유전자 가위는 저 먼 앞에 보이는 산에 노루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NGS로 보고 크리스퍼 카스9으로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아직 오프 타겟팅 문제가 있지만 가서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년 후인 2017년부터 그게 이제 꽃을 맺으면서 이제 파이프라인과 약들이 한두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그 가능성들을 본 바이오테크들이 임상 파이프라인들을 막 올립니다. 바이오텍 회사들이 2017년, 18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그러면은 임상 파이프라인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버블이 2020년도에 버블이 생겼어요. 워낙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2020년도 초반까지 버블이 생기다가 그 버블이 약간 꺼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살아있는 거고, 이게 2019년도에 파이프라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전부 다 희귀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속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은 이 파이프라인 중에 10%, 그러니까 그때 생긴 파이프라인이 한 2,000개가 되는데 10%면은 한 200개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약들이 2025년 그 근처로 가면은 쏟아진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요. 이거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NGS하고 크리스퍼 카스9이 생겼기 때문이고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논문 속에서 그런 것들을 툭툭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했던 거는 NGS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 사실을 알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얘기들 많이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올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사그러든다라는 그런 변동성 프레임은 좀 맞지 않고
아주 장기간에 형성되는 혁신과 성장 프레임으로 바이오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대표님이 워낙 설명을 지금 잘해주셔서 저마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해를 하면 구독자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두 개의 기술이 등장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2010년에 등장한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NA 시퀀싱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DNA 시퀀싱을 통해서 이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어떻게 됐고 맞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예,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등장한 카스9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크리스퍼라고 부르는 유전자 가위인데 이걸로 잘라서 치료를 한다. 요 두 네, 가지가 지금 등장한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파이프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 임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네, 제약사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뭐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이 뭐고 요거를 단계를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목적은 약을 만드는 건데,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건 심각하게 부작용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약으로서 쓸 약효가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효하고 리스크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약효가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 약으로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약효가 훨씬 더 크면은 기존에 약이 없다 그러면 약으로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음, 약보다 더 좋은 약이 기존에 있다 그러면 약으로 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약효와 부작용을 증명을 해내는 그 단계들입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이제 제약회사들이 발굴을 하죠. 아, 이거를 약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약으로 만드는 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약효가 있는지는 그 세포 하나를 놓고 실험을 합니다. 세포 한 개를 놓고 실험을 해요. 음, 그래서 암에 작용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러면 암세포 하나를 띄어다가 이 암세포에서 작용을 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쥐에다가 대부분 하죠. 그리고 쥐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를 동물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임상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약효와 부작용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한테 이제 놓게 됩니다. 이렇게 약을 만들기 위한 그 물질을 개발해 나가는 그 프로젝트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파마처럼 아주 큰 회사들은 몇십 개의 이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심혈관계 약을 만든다, 뭐 고열증 약을 만든다, 암을 만드는 약.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다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동물 실험을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봅니다. 이때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봅니다. 이게 임상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음, 환자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임상 일상은. 일반 건강한 사람을 모집해서 건강한 사람이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작용이 일으키는가를 보고요. 임상 이상부터는 부작용과 약효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임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상 이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상 이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념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통과됐다는 건 뭐냐면 아 이게 약으로서 가치가 있을 만한 증명을 했다라고 해서 POC라고 합니다. POC, Proof of Concept이라고요. 그래서 음, 개념을 정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용량을 어떤 용량으로 쓸지를 결정을 합니다. 용량에 대해서요. 물질은 있으니까 어떤 용량을 쓸지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을 쓸지 딱 한 개의 용량을 결정하는 게 임상 이상에서 결정을 하고요. 임상 3상에 가면은 대단히 많은 숫자의 환자들에게 놓습니다. 그 약을. 이게 이제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는지. 원래는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한테 모두 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일단 모집단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통계에서. 그래서 일단 모집단을 예를 들어서 2,000명 아니면 3,000명만 환자들을 뽑아서 이제 놓는 거죠.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하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임상 3상에서는 전체 들어가는 돈이 최근에 암 치료제를 만드는데 대략 한 1.5조,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예. 거기에서 70% 이상을 임상 3상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빅파마들이 하는 거는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빨리 앞에서 포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될 만한 것들, 자신 있는 것들을 올리고 한번 올려서 약효가 없다 하더라도
아주 집요하게 임상 이상에서 다시 하거나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러면은 집요하게 연구 개발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린 예. 말씀이 이게 이제 임상의 전체적인 플로우입니다. 예. 보통 이제 삼상에서 실패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임상 일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63%고요. 예예. 임상 이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상 이상 통과하기가 마의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3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전부 다 임상 이상에서 떨어지고요. 예. 임상 3상에서는 53% 정도에서 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임상 이상을 통과하면 약으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임상 3상 같은 약들이 확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임상 3상에서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임상 3상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임상을 잘 구현해내는 그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노하우가 좀 없는 거죠. 아. 네. 예. 그리고 CRO 노하우라는 거는 임상을 진행하는 거를 회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CRO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음. 회사는 환자들을 따로 모으기도 하고 음. 병원을 따로 모으기도 하고 예. 데이터도 관리도 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음. CRO를 컨트롤하는 거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달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노하우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국 제약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FDA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에서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음. 지금은 많이 한국에서 배워나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 그러면 이렇게 임상에서 성공을 하면 막 대박이 나고 또 실패하면 주가가 푹 떨어지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ETF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캐시우드 잘 아시죠? 네. 대표님. 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가 운영 중인 ETF가 이제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중에서 아크 제노믹 레볼루션 ETF가 있어요. 네. ARKG라고 부르는 ETF인데 이 ARKG ETF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가장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제 AUM도 거의 10조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좀 주춤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2019년 그때 주가로, 오르기 전에 주가로 다시 이제 다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가상으로는 이제 거의 떨어질 때가 거의 없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크지에는 텔라독이라는 회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텔라독. 예. 예, 그래서 텔라독이 아크지에서 얘기하는 투자 철학 5개 중에 과연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 종목 하나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혁신 주식이라기보다는 약간 플랫폼 회사일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예. 주식만 좀 제껴놓고 보면은 수익률에서 그렇게 막 손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해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10% 정도까지 갔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은 떨어졌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지금도 좋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투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 철학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거고 투자 철학을 투자자들은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투자 철학에 맞게 운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투자 철학이 변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종목이 변하는지를 유심히 가끔 봅니다. 그 음. 아크지도 가끔 보는데 예예. 종목에 아주 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게 아.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유전자 가위에서 종목을 살짝 교체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큰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종목을 좀 교체를 할 수는 있는데 전체 다 색깔을 바꿔버리거나 이럴 때는 캐시우드의 그 성격이 완전히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라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뚝심 있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의 혁신을 반영하는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오히려 새롭게 더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ARKG ETF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종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뭐 한 가지 이제 텔라덕이 조금 엉뚱한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 대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ETF가 리스크 측정할 때 이제 턴오버를 보잖아요. 얼마나 네. 종목이 많이 바뀌느냐를 보는데 종목이 바뀌는 경향도 없어서 굉장히 같은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도 지금부터는 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또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냐면, 아크지가 굉장히 큰 이제 ETF고, 종목을 그렇게 한두 개 바꿀 정도로 그렇게 작은 ETF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래서 종목에 그 변동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목에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종목을 치는 거를 한 두 번 봤어요. 그리고 종목이 그러면서 그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이즈 이펙트라고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철학을 맞추면서 종목이 괜찮거나 이런 거 있으면 과감하게 넣기도 하고 아니면 뚝심 있게 지켜나가는데 크리스퍼 카스9 쪽하고 그다음에 siRNA 쪽하고 그다음에 진단 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진단 업체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보유를 아주 뚝심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점들은 높이 살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